자, 그러면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말고사 준비로 들어가게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은 이제 이 김춘수의 꽃하고 이걸 이제 패러디한 시인 이제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도 끄고 켤 수 있다면 요걸 먼저 진도를 나갈 거고, 아마 지난번 중간고사 시험 때 보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소설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맞을 때. 그래서 지금 진도도 시조 4편부터 나간다고 하는 거 보니 이생규장전이 빠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생규장전은 일단 빼고, 그 다음 시조 4편이랑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일단 송미인국은 무조건 나올 테고, 송미인국이 나오면 삼미인국도 무조건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작품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김춘수의 꽃 하고 들어가기 전에, 자, 내신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내용 정리부터 좀 해야 되겠죠. 하나 적어두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그쵸? 자, 형식에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써서 자유시이고, 개인의 생각을 노래했기 때문에 서정시이고, 알겠죠? 자, 그 다음 김춘수의 꽃 하면은 주지주의 시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자, 성격은, 그렇죠? 자, 관념적,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 주지적, 자, 그 다음에 상징적, 상징적인 시어들을 많이 씁니다. 자, 주제는 존재의 본질 구현과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죠.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간절한 어조를 사용을 해서, 그렇죠? 하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자, 두 번째로, 자, 인식론, 그 다음에 존재론 등 철학적, 그렇죠? 사조가 작품의 기반을 이룹니다. 기본 베이스가 사실은 감정을 노래한다기보다는 지식을 노래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제 주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구체적 대상을 통해, 그렇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전달하죠. 정확하게는 거꾸로 얘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구체적 대상을 통해서 전달해준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자, 인식의 주체를 점층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확대하고 이걸 플러스 그로 인해서 존재에 대한 의미를 심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적었습니까? 다 적었어요? 아하. 주지적이 뭐예요? 제가 알려줄게요.
잘 적었어? 얼른 적읍시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자, 우리가 주지주의시라고 하는 거는, 자, 일단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선생님 그냥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건데, 자, 시를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면은 그 두 가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내용, 전개, 방식을 통해서 나누는 기준인데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듣는 게 서사시, 두 번째가 서정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서정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개인의 생각을 이제 흐름에 따라서 전하는 걸 우리는 서정시라고 하고 서사시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아예 소설처럼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를 쓴다든지 이런 걸 우리는 서사시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시를 나누는 이건 일반적으로 잘 안 가르쳐주는 내용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주지시 정도 설명할 때만 그냥 간단하게 적어 나오는 내용인데 자, 시의 이제 내용에 따라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주정시라고도 부릅니다. 주정시. 말 그대로 감정을 이야기하는 시. 서정시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주정시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치중하는 시를 우리는 주정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지시는 뭐냐? 여기서 지자가 알지자예요. 지식할 때 그 지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식이나 그렇죠? 철학 등 학문의 내용을 문학으로서 시로서 표현한 걸 우리는 주지시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이 작품은 바로 철학적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둬야 됩니다. 대상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시로 표현한 게 바로 이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이 시는 바로 인식론이라고 하는 철학적 사유에 대해서 시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지시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주지시의 특징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면은 주지시는 솔직히 얘기하면 소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작품에서도 제목이 꽃이고 실제로 다른 데서도 막 꽃에 비유를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소재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화자가 글 쓰니까 오렌지를 보고 느꼈으면 오렌지를 쓰는 거고 이 사람은 지금 꽃을 보고 느꼈으니까 꽃으로 쓴 거지 사실 어떠한 대상이 와도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기는 합니다. 이게 주지시의 특징이에요. 꼭 그 대상의 특징을 가지고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 개그맨 아니에요. 자,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제 오렌지라고 하는 시를 써요. 알겠죠? 그것도 역시 똑같이 이제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알겠죠? 거의 내용도 좀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대상을 보고 썼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소재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주지시를 공부할 때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 소재의 특성에만 매몰돼가지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사람한테는. 알겠지? 근데 주지시는 전혀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알아두면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여기서는 인식을 하는 인식 주체가 되죠. 자, 1년에서는 이제 내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꽃이 아니라 여기 누구라고 돼 있어? 그렇지, 그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가 바로 뭐다? 인식의 대상이 되는 존재라는 거죠. 혹은 객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행위가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즉, 이거를 다른 말로는 명령행위. 그렇죠? 부를 명자에 이름 명자를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상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 행위는 이 작품에서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이다.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일행의 내용을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라고 했어. 그 말은 꼭 똑같이 해석을 하면 바로 뭐다? 내가 대상을 인식했다, 안 했다, 아직? 그렇지,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첫 번째 행의 내용은 바로 뭐다? 대상을 인식하기 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그를 인식하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자, 몸짓 세모 칩시다. 그렇죠? 내가 대상을 아직 인식하지 않았으니까 그 대상은 나에게 당연히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세모 치는 것들은 뭐다? 땡땡 하고 씁시다. 바로 이거는 의미 없는 존재를 나타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조금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자, 1년에서는 아직 인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어. 즉, 대상을 인식한 후가 된다는 거죠. 즉, 내가 그 대상, 그를 인식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거죠. 꽃 네모 칩시다. 자, 지금부터 네모 치는 존재는 바로 내가 대상을 인식한 이후가 되니까 얘네는 바로 뭐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의미가 대조를 이룬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에서 1년과 2년은 그쵸? 바로 인식 주체가 나가 타인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혹은 학교에서는 나가 그를 인식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에서 말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즉, 어떤 대상이 이 대상을 인식하기 전에는 그 대상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막 놀고 있고 해서 담배 피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랑 하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쵸? 왜? 우리는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식되기 전의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대상을 인식한다는 건 바로 뭐다? 그 대상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 알겠죠?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쌤님하고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밖에서 놀고 있든, 그치? 미친 짓을 하든 쌤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 인식하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학원에 올가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쌤님하고 만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인식을 하게 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그치?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걱정하고 또 수행평가는 잘하고 있는지 신경 쓰고 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철학에서 말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3년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자, 요 빛깔과 향기는 누가 갖고 있는 빛깔과 향기? 꽃? 누구의? 그치, 내가 갖고 있는 빛깔과 향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것은 바로 뭐다? 대상의 본질 혹은 그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 개 같은 성격 아니에요. 그렇죠? 개성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화자의 소망이 나와 있는데 이 화자의 소망은 바로 뭐다? 타인이 어떻게 나를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방향이 뭡니까? 나에서 타인으로, 타인에서 나로 이렇게 점차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연을 봅시다. 자,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자,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 의미가 더 확대돼가지고 뭘로 변했다? 우리들로 변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사연에서는 바로 뭐다? 인식의 주체와 객체가 우리들로. 그렇죠? 바로 인식 주체와 대상의 범위가 점층적으로 확대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대? 그러면은 되고 싶은 무엇은 뭡니까? 긍정적 의미입니까? 부정적 의미입니까? 그렇지. 되고 싶으니까 긍정이죠. 그래서 무엇도 역시 바로 뭐다? 의미 있는 존재를 나타내죠. 그래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여기서 그래서 화자가 되고 싶은 건 전부 다 바로 뭐다? 의미 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철학에서 인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시로 표현한 게 바로 이 김춘수의 꽃이죠. 요것과 함께 자주 나오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작품.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읽어봤죠.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그 어린 왕자가 사막에 갔을 때 사막 여우와 처음 만나는 장면이 이것과 비교하는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알겠죠? 거기서 사막 여우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뭐 그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어린 왕자가 길들인다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막 여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길들이기 전에는 너에게 나는 수많은 사막 여우 중에 그저 한 마리일 뿐이야. 그리고 나에게 너도 그저 수많은 인간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일 뿐이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2시부터 가슴이 두근거릴 거고 그 다음 3시가 되면은 정말 가슴이 마구 뛸 거고 그때부터 뭐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혹시 네가 오는지 자꾸 내다보게 될 거야 이러면서 그 길들이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길들인다라는 행위가 바로 여기에서는 바로 뭐다?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와 똑같이 서로 간에 이제 바로 뭐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그러한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하는, 의미상으로 비교하는 문제도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 단원의 이제 특이점 중에 하나죠. 특이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요즘 좀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작품 바로 패러디 문학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위에다 하나 적어봅시다. 얘는 패러디 문학이죠. 패러디 문학은 우리가 표절과 패러디는 엄연하게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표절은 뭡니까? 표절. 그치. 같거나 비슷하게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주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인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범죄로 취급을 해요. 알겠죠? 그런데 패러디는 뭐냐면은 기존의 작품을 유사하게 따라는 하되 그 속에 다른 의미를 담을 때 우리는 이것을 패러디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패러디를 하게 되면은 주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실제 작품이랑. 알겠죠? 그래서 이 작품도 이제 우리가 하나 필기를 하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김춘수의 꽃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마지막에 확 의미가 틀어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이 글의 갈래는 자, 역시 자유시이고 서정시죠. 근데 이 시는 주지주의 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성격은 오히려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는 작품입니다. 자, 제재는 자, 라디오, 다음 현대인의 사랑, 다음 김춘수의 시 꽃입니다. 주제는 이런 거 스포일러로 미리 알려주면 재미가 없는데 그죠? 자, 주제는 쉽게 만나고 그죠? 자,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경박한 혹은 인스턴트식 사랑에 대한 풍자가 된다는 거죠. 사랑도 마치 인스턴트 음식 먹듯이 편하게 먹고 편하게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시가 바로 그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바로 김춘수의 시 꽃을 패러디했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김춘수의 시와는 완전히 다른 풍자의 의미를 담았다는 게 이 시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 구체적 사물을 활용하여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도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내용을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쵸? 김춘수의 시에서는 바로 뭐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바로 뭐다? 단추를 눌러주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단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대상을 어떻게 보면 인식하는, 그렇죠?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타인과의 소통의 매개체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그에게 DM을 보내기 전에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라디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바로 뭐다? 인식하기 전의 대상을 나타내고 바로 이것은 의미 없는 존재 혹은 사랑하지 않는 존재 이런 존재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연에서는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렇죠? 즉 그를 인식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인식한 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 있는 존재 혹은 사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거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3년을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다오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지금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을 가진 존재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즉 여기서 드러내는 것은 바로 뭐다? 현대인들이 지닌 현대인들의 삭막하고 고독한 내면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라면서 역시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해서 여기까지 김춘수의 곡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의미도 거의 유사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반전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연을 봅시다. 자,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그죠?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전파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그쵸?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현대인들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사랑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뭡니까? 주변에서 막 반대도 안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이러면서 서로 뭡니까? 못 이어져서 난리를 치고 하는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 그치? 우리가 이렇듯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가지고 경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뿅 하고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마음을 자기가 주체할 수가 없어. 진짜 막 그만하고 싶은데도 그만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 화자는 바로 뭐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켠다는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사랑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인스턴트적으로 혹은 이례적으로 쉽게 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화자는 사실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제가 마지막에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뭡니까? 자기가 그 김춘수의 꽃과는 다르게 나는 이걸 사랑이라고 명명을 해버렸어. 근데 그 사랑은 어떻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현대인들의 그런 인스턴트식 사랑을 비판하는 작품으로 탈바꿈해버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넘기면은 이제 학습 활동에 있는 작품 바로 그 뭡니까?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 생긴 시입니다. 한번 이것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건 한눈에 보는 게 좋아서 조금 줄여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한눈에 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메뉴. 샤를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버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느프아 1000원, 에리카 존 1000원,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이아브 핫산 1200원, 제레미 리프킨 1200원, 윌겐 하버마스 1200원. 자, 뭔가 좀 들어본 사람들 이름 나오지 않아요? 응? 자, 여기서 보면 샤를 보들레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상징파 시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칼 샌드버그도 이제 미국의 시인이고, 프란츠 카프카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죠? 카프카의 변신 소설 쓴 사람. 그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브 본느프아, 에리카 종. 그래서 이브 본느프아도 프랑스 시인이고, 에리카 종은 미국 소설가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가스통 바슐라르는 이제 그 프랑스 철학자고, 이아브 핫산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철학자고, 제레미 리프킨도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죠? 그렇죠? 중학교 때나 이런 데 이 사람 이 사람의 소설을 소설이란다. 이 사람의 그 글을 읽고 법정 스님이 수필들을 좀 많이 썼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는 일종의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유명한. 제3의 물결 이런 거 쓴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르겐 하버마스는 독일의 대표적인 언어학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바로 철학자, 그 다음에 문학가 등의 인물을 나열하여 메뉴판처럼 구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원래 여기서 표현된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철학자, 문학가 등의 그런 사람들이고,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종의 정신적 가치, 인문학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메뉴판처럼 가격을 매겨놨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바로 정신적인 가치마저 물질적으로 평가하는 현대 문명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화자의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화자는 얘기합니다.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자. 그쵸? 지금 제자가 공부하겠다는 게 시라는 거야. 그쵸?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현대, 그쵸? 홀대받는 정신적 가치를 상징하는 게 바로 시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바로 뭐다? 시를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그 제자를 뭐라고 표현한다? 미친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속으로는 기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반어적인, 그렇죠? 풍자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친 제자와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값싼 프란츠 카프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모든 이런 정신적 가치마저도 물질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지닌 작품이 바로 이 오규원의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하지만 머리에 딱 들어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쭉 넘기고 이생규장전은 쭉 넘겨버립시다. 이생규장전 넘기고 바로 조선시대 문학 시조 내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시조내 편. 요거는 좀 키워서 보도록 합시다. 아이씨. 찾았다. 자, 보도록 합시다. 시조내 편. 성삼문의 수양산 바라보며 작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평시조이고 한편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시조라고 합니다. 자, 성격은 절의죠. 바로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고, 풍자죠. 당시 사회를 풍자하고 있고, 그 다음 비판적.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제재는 바로 중국의 고사, 배기와 숙제, 홈워크 아니에요. 숙제 이야기입니다. 자, 주제는 바로 죽음을 각오한 굳은 절의와 지조를 나타내는 시고, 특징은 첫 번째로 중의법, 서리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고사를 옛 이야기를 인용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화자의 굳은 절의를 부각시켜줍니다. 됐습니까? 시조 내편 하고 쉬는 시간 가지면 되겠다. 하고는 3위인국, 송미인국. 송미인국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3위인국하고 이 두 작품 거의 세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3위인국은 좀 간단하게, 3위인국은 좀 간단하게만 할 거고, 두 작품 비교하는 걸 특히나 좀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성산문의 수양산 바라보며라고 하는 작품. 자, 이걸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이 성산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요 성산문은 바로 계유정난 당시 사육신 중 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계유정난이 뭡니까? 혹시 압니까? 아는 학생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 그렇죠? 자, 계유정난이 바로 뭐냐면은, 자, 세종한테는 이제 아들이 이제 문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또 자식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문종은 세종이랑 똑같은 놈이었어. 그러니까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운동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문종이 조금 이제, 물론 뭐, 옛날 왕의 수명을 따지면은 그렇게 일찍 죽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하지만 이제 그 문종은 조금 이제 그 아내 문제가 좀 심각했어요. 알겠습니까? 첫째 아내는 그 뭡니까? 자기 문종의 사랑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 궁궐 곳곳에다가 부적을 숨겨놨다가 나중에 그 이상한 그 주술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쫓겨나게 되고, 둘째 부인이 아마 단종을 낳다가 죽었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셋째 부인은 그래서 다 필요 없다. 얼굴만 보고 뽑자 했더니 이놈의 부인이 국내간 바람이 나네. 그렇죠?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문종은 결국 혼자 살다가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 문종이 죽었을 때 단종의 나이가 겨우 12살밖에 안 됐어요. 문종에게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알겠지? 그러니까 12살짜리가 이제 왕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랬더니 그 문종에게는 삼촌이죠. 그렇죠? 삼촌에 해당하는 수양대군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그 난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조카인 단종을 유배를 보내버리고 스스로 왕이 돼서 세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일종의 그 뭡니까? 수양대군이 자신의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했던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이고, 그때 당시에 죽음으로써 충성을 지켰던 6명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성산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산문은 이 성산문의 좀 이런 배경 지식을 꼭 알고 있어야지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이제 이 성산문이 사랑하고 있는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쫓겨난 단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봅시다. 수양산 바라보며, 자, 수양산 세모 칩시다. 자, 여기서 수양산은 사실 중의적 표현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여기서 보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라는 겁니다. 이제가 바로 백의와 숙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거거든요. 자, 백의와 숙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옛날에 이제 백의와 숙제가 은나라에 이제 꽤 명망 높은 신하였나 봐요. 알겠죠? 그런데 은나라가 망하고 이제 주나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나라 왕이 백의와 숙제가 백성들한테 신임을 받으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면은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부와 높은 관직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백의와 숙제는 그걸 거절하고 산에 들어가서 은거에서 삽니다. 알겠죠? 그래서 충신의 대명사 하면은 중국에서 백의와 숙제를 많이 들어요. 알겠죠? 그때 백의와 숙제가 숨어 들어가서 산 이름이 바로 수양산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뭐다? 바로 백의와 숙제가 은거한 산이 바로 수양산이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었죠. 단종을 몰아낸 사람이 누구였다? 세조. 그렇죠? 세조의 원래 이름이 수양대군이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양산은 중의적 표현을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가 바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죠. 바로 백의와 숙제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작품의 좀 특이한 점이 바로 뭐냐면은, 이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에서 대표적인 충신하면은 요 두 사람, 백의와 숙제를 들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뭐다? 이 배기와 숙제를 탓한다. 한하노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거 우리가 문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 바로 낯설게 하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바로 자, 일반적인 통념의 대상을 낯설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탓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는지 봅시다. 줄여 죽을 진들 굶주려 죽더라도 채미도 하나인 것과, 그렇죠? 채미, 일종의 쉽게 말하면 풀떼기, 산나물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뭡니까? 채미라고 하는 것도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고사리를 캐 먹는 것을 채미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뭐다? 주나라 혹은 자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수양대군이 되겠죠. 의 녹봉, 주나라에서 주는 은혜, 주나라에서 주는 월급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채미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취하겠느냐? 취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서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리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대상을 비판을 하고 있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종장에서 얘기합니다.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비록 그것이 아무리 풀떼기같이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는데, 바로 누구의 땅, 배기와 숙제로 하면은 주나라 땅이 되는 것이고,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은 바로 수양대군의 영토, 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땅에서 났는데 라는 겁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배기와 숙제는 수양산에 들어가서 관직은 버렸지만 뭐다? 주나라 땅에서 나는 걸 먹었지 않느냐? 나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지조와 절개가 어때? 배기와 숙제보다 더욱더 높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누구의 땅에서 났다니에서 옆으로 화살표하고 써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바로 비록 관직을 버리고 은거했으나 배기와 숙제는 주나라 땅에서 난 나무를 캐 먹으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화자는 차라리 굶어 죽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놓고 바로 이를 통해 자신의 절개를 부각하는, 강조하는 이러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통념을 뒤집는 그러한 낯설게 하기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성산문의 수양산 바라보며라고 하는 작품인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천천히 써도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갑시다. 바로 계랑의 이화우 흙불일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것도 일단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이 글의 갈래도 역시 평시조이고 단시조죠. 한 작품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성격은 감상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애상적, 안타까움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자, 제재는 이화우, 그 다음에 추풍낙엽, 그리고 이별이죠. 주제는 바로 임을 그리는 마음입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자,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별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자, 계절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시어를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 작품은 되게 비교적 좀 되게 간단한 시니까 후딱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됐습니까? 거의 다 써가네요. 조금만 기다려 줍시다. 손도 좀 쉬고. 그치? 내신 들어가면 필기할 게 많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계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기생입니다. 알겠죠? 여류 작가의 작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황진우와 비슷하게 결국은 임에 대한 이제 그리움, 이별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이화우 흙뿌릴 때, 자, 여기서 이화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꽃이 비처럼 떨어지는 이러한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비에 비유를 한 겁니다. 꽃잎이 막 떨어지는 장면은. 우리가 벚꽃이 질 때 되면 어때? 벚꽃잎이 막 비처럼 날리잖아. 그치? 그렇게 모습처럼 이제 백꽃이 이렇게 비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일단 우리는 첫 번째로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백꽃잎이 비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이별의 슬픔, 일종의 눈물, 이런 것들을 형상화한 그러한 시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 백꽃이 비처럼 떨어질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라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임과 이별했다. 자, 그런데 추풍낙엽에 가을바람 떨어지는 잎에, 자, 요거 하니까 역시 이제 계절도 어떻게 됐다? 바로 가을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서 가을로
계절의 변화 혹은 시간의 흐름 모두 다 통용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계절은 가을이고 역시 이 추풍낙엽도 하강적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자, 여기서 이 저는 바로 임이죠. 즉 이미 나를 생각하는가? 이거는 서리법이 아니겠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화자는 어때? 여전히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줄 봅시다. 천리의 외로운 꿈만. 그렇죠? 여기서 천리는 바로 뭡니까? 화자와 임 사이의 정서적, 심리적 거리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메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이화우 흙불일제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됐죠? 그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황진이 시조랑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작품이에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만응을 하고 넘어가길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일단 창내고자를 먼저 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지고 만응하고 송민국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먼저 창내고자를 먼저 하도록 합시다. 사서시적 간단한 작품이니까. 자, 역시 하나 정리를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사설시조입니다. 이미 사설시조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조선 후기 작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격은 해학적. 여러분들은 별로 안 웃기겠지만 웃기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의지적. 근심을 잇겠다는 그런 의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제재는 창문입니다. 주제는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특징은 첫 번째로 자, 참신한 표현을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마음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발상이 돋보이는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바로 비애를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를 통해 해학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의 특질 중에 하나가 바로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슬픈 상황을 오히려 재미있게 표현을 함으로써 슬픔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문학의 특질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제보다 온도가 떨어진다더니 더 더운 것 같아.
자, 그러면 처음부터 내용을 봅시다. 자,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라는 거죠. 자, 나중에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화자는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에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내면적 고뇌를 그쵸?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해서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반복되는 A, B, A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반복을 통해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공호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공호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요거는 창문의 종류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암돌적이, 수돌적이 이거는 옛날에 문 잠글 때 보면은 요렇게 두 개 고리가 있는 쪽이 한쪽은 요렇게 달려있고 한쪽은 고리가 요렇게 하나만 있어. 그래가지고 요 두 개를 딱 맞물린 다음에 여기다가 젓가락 같은 거 하나 딱 꽂아버려가지고 문을 잠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암수,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이 일종의 잠금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암돌적이, 수돌적이, 그 다음 배목걸새 이런 것들 다 잠금장치고, 그 다음 크나큰 장도리로 이것을 뚝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라는 거죠. 그래서 요 중장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구체적인, 그쵸? 소재, 바로 창문의 종류, 그 다음에 부속품 등이 되죠. 그래서 소재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열거의 방식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답답한 심정을 강조하고 요렇게 가슴에 이렇게 창문을 낸다는 이러한 발상을 통해서 재미있게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따가 답답할 때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 이게 바로 창문을 만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가슴의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그 서민들의, 그렇죠? 일반 평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창을 내고자라는 작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한 15분 정도 쉰 다음에 30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너무 지쳐있는 표정인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